우주에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거대한 것은 무엇일까? 서둘러 대답한다면 우리는 아마 원자를 가장 작은 것으로, 은하를 가장 큰 것으로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에 거의 닿지 못한 대답이다. 원자보다 훨씬 더 작은 세계가 있고 은하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구조가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크기의 계단은 실제 우주의 계단 앞에서 너무 짧다. 잠시 해변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두 손으로 고운 모래를 한 움큼 떠올린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래알을 하나씩 셀 수 있을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몇천 개 정도는 세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태양 같은 별 하나를 뜻한다고 상상해보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을 세기 위해서는 그 해변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구상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을 전부 모아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수에 비견하기는 어렵. 우리는 일상의 걱정 속에서 자주 있는다.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거대한지, 인간의 감각이 그 규모를 얼마나 쉽게 축소해버리는지 말이다. 인간에게 1km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산의 높이는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바다의 폭은 끝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주의 시선에서 1km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개미와 에베레스트 산의 차이조차 우주적 적도에서는 거의 사라진. 문제는 우리의 직관이 지구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그것은 포식자를 피하고 불을 다루고 비탈을 오르고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은하와 은하 사이의 시면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크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언제나 부족하다. 그곳은 빛조차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기 위해 수십억 년을 지나야 하는 무대다. 빛은 자연이 허락한 가장 빠른 전달자다. 그런데 그 빛조차 우주를 단숨에 가로지를 수 없.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간의 규모는 이미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천체 사진 속의 은은한 빛이 아니다. 그 빛이 지나온 시간, 그 빛이 건너온 거리, 그리고 그 거리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감각이다. 이 여정은 거대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존재의 밑바닥, 우리가 만지고 보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조각들로 내려가야 한다. 논리의 규칙이 낯설어지고 위치와 크기라는 말이 흔들리며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세계, 바로 양자의 세계다. 가장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다. 만약 무한히 강력한 현미경으로 자신의 손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손이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피부와 뼈와 피는 수많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우리가 만지는 세계의 형태를 부여하는 첫 번째 구조다. 단단한 돌도, 흐르는 물도, 지금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도 모두 분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물 분자 하나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이다. 그 결합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정성 덕분에 바다가 존재하고 구름이 떠다니며 생명은 자신의 몸 안에 흐름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것은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보다 그 원자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있다. 산과 바위, 혈관 속을 흐르는 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칼슘,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그 어느 것도 시간의 시작점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에 우주는 거의 순수한 에너지에 가까운 뜨거운 혼돈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에너지는 물질로 바뀌었고 가장 가벼운 원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중력에 이끌려 최초의 별들을 만들었다. 별은 단순히 빛나는 공이 아니다. 별은 우주의 거대한 화덕이다. 그 내부에서는 압력과 열이 원자핵을 서로 밀어붙이고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낸다. 우리 뼈 속의 칼슘, 숨을 가능하게 하는 산소, 세포의 골격이 되는 탄소는 모두 오래전에 죽은 별들의 뜨거운 심장에서 만들어졌다. 거대한 별이 연료를 다 태우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그것은 초신성이라는 폭발로 우주의 작별을 고한다. 그 폭발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깊은 우주로 흩뿌린다. 그렇게 가스와 먼지의 구름, 성운이 태어난다. 그 잔해들은 오랜 시간 식고 다시 뭉치고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든다. 그리고 어떤 행성에서는 마침내 생명이 나타난다. 우리가 별의 먼지라는 말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 사실에 가깝다. 학교에서 배우는 주기율표는 우주가 자신의 역사 속에서 별들을 통해 만들어낸 재료 목록이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원자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지나온 시간의 여행자다. 그 원자들은 우주적 재난을 견디고
폭발과 냉각과 중력의 시간을 통과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있다. 우리는 죽은 별들이 남긴 의식 있는 유산이다. 우주가 마침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묻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별의 먼지가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내려가야 한다. 물질의 심장, 원자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 발밑의 세계는 단단하게 느껴진다. 의자는 우리를 받쳐주고 벽은 우리를 막아서며 손에 쥔 물건은 분명한 무게와 표면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감각이 만든 오해에 가깝다. 원자는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지만 원자 자체는 거의 전부가 빈 공간이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물질은 사실 거대한 진공 속에 흩어진 작은 점들의 그물에 더 가깝다. 그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경기장을 떠올려보자. 거대한 축구 경기장 전체가 원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경기장의 한가운데 잔디 위에 아주 작은 구슬 하나가 놓여 있다. 그 구슬이 원자핵이다. 원자의 거의 모든 질량은 이 작은 중심부에 모여 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밀도로 응축되어 있다. 만약 그런 밀도의 물질을 손바닥만 한 크기로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크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바깥이다. 경기장의 관중석, 벽, 그 위에 공기. 거의 모든 공간은 비어 있다. 전자는 그 텅 빈 외곽 부근에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성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얌전히 돌지 않는다. 전자는 유령 같은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오비탈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고정된 길이 아니다. 전자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나타내는 흐릿한 영역에 가깝다. 전자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며 너무 빠르고 불확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이지 않는 껍질을 형성한다. 바로 이 전자의 껍질이 물질의 단단함이라는 감각을 부여한다. 우리가 손으로 벽을 누를 때 사실 손의 원자가 벽의 원자와 직접 닿는 것은 아니다. 손의 전자와 벽의 전자가 서로 가까워지기를 거부하는 전자기적 반발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를 벽 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만드는 것은 물질의 꽉 찬 표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밀어냄이다. 세계의 단단함은 전자들이 만들어내는 격렬한 춤의 결과다. 원자의 중심에 있는 작은 핵과 경기장 끝자락의 전자 사이에는 핵의 크기에 비해 말도 안 될 만큼 넓은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에서 그 빈 공간을 제거하고 원자핵만 모아 압축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몸은 각설탕보다 크지 않은 부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질량은 그대로 남는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이렇게 비어있다. 이 비유는 원자를 단단한 작은 공으로 상상하는 습관을 깨뜨린다. 원자는 밀도 높은 중심과 활발한 외곽을 가진 텅 빈 경기장이다. 가운데의 작은 핵은 질량을 붙잡고 바깥의 전자는 상호작용을 만들어 우주를 물질답게 행동하게 한다. 이 균형이 없다면 의자는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고 전화기는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며 벽은 더 이상 벽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우리의 몸, 산맥, 별, 그리고 우주의 모든 평범한 물질은 사실 공간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공간은 완전히 죽은 공허가 아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장과 상호작용이 흐르고 그것이 촉감과 온도와 저항의 감각을 만든다. 햇빛 아래에서 피부가 따뜻해지는 것도 원자들이 더 강하게 진동하고 서로 부딪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단단한 물체를 만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지기를 거부하는 수족의 전자들의 정기적 반발을 느낀다. 세계는 우리의 손끝에서 단단해 보이지만 그 단단함은 접촉이 아니라 거부의 결과다. 닿는다는 감각은 사실 가까워질 수 없음의 감각이다.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수는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양성자가 하나이면 수소가 되고 8개이면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가 된다. 몇 개의 양성자가 중심에 모여 있는가에 따라 원소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우주는 거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교하게 붙잡힌 균형의 걸작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몸 안에서도 우주적 공허를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꽉 찬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빈 공간과 힘의 구조, 에너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입자들이 단단하게 쌓인 벽돌집이 아니라 거의 텅 빈 무대 위에서 힘들이 서로를 붙잡고 밀어내는 섬세한 장면에 가깝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자연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궁극의 부품. 물질을 구성하는 최종 단위라고 믿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입자들을 엄청난 속도로 충돌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는 더 작고 더 낯선 존재들의 세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물질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 아래에도 또 다른 시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 더 깊은 세계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계는 거짓이 아니다. 다만 완전한 모습이 아닐 뿐이다. 단단한 바닥, 따뜻한 햇빛, 차가운 금속, 숨쉬는 공기. 이 모든 것은 실제다. 그러나 그 실제의 밑바닥에서는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이 작동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단순한 표면만을 보여준다. 감각은 그 표면을 해석해 생존에 필요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과학은 그 표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구조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발견되는 것은 물질의 충만함이 아니라 거의 무한에 가까운 빈 공간과 그것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자금의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가장 거대한 우주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별에서 왔고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다. 우리는 별의 잔해이자 전자기적 반발이 만들어낸 형태이며 우주가 남긴 에너지가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배열된 결과다. 이제 이 여정은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간다. 원자에게 내부. 양성자와 중성자보다 작은 세계로 한때 인간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가 자연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믿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부품. 모든 물질의 밑바닥을 이루는 최종 벽돌. 그러나 과학은 언제나 인간의 확신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입자들을 엄청난 속도로 충돌시키자 단단한 핵의 내부는 조용한 중심이 아니라 더 작고 더 이상한 존재들로 가득한 세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단단한 공이 아니다. 그들은 더 작은 입자인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쿼크는 혼자 떠돌지 않는다. 자연은 쿼크를 고립된 개체로 허락하지 않는 듯하다.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서 쿼크들은 3개씩 묶여 있으며 믿기 어려울 만큼 강한 힘으로 서로 붙잡혀 있다. 이 결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글루온이다. 이름 그대로 글루온은 원자핵 내부에서 모든 것을 붙들어매는 우주의 접착제처럼 행동한다. 글루온이 없다면 원자핵은 순식간에 흩어질 것이다. 원자를 이루는 중심은 더 이상 안정될 수 없고 분자도, 돌도, 물도, 별도, 인간의 몸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거대한 구조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정성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극미의 힘에 의존한다. 우주는 바깥에서 보면 장엄한 건축물 같지만 그 기초는 원자핵보다 훨씬 작은 곳에서 유지된다. 반면 원자 바깥에서 춤추는 전자는 쿼크와 다른 계열에 속한다. 전자는 렙톤이라는 입자 가족의 일원이다. 렙톤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내부 구조가 없는 점처럼 보인다. 그것은 작다기보다 흙이라는 말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존재에 가깝다. 전자는 물질을 구성하지만 그 자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떠올리는 작은 알갱이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입자가 있다 해도 그것들 사이에 규칙이 없다면 세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벽돌만 잔뜩 쌓여 있다고 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입자만 있다고 우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자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무엇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는지,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매개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보손이다. 보손은 자연의 힘을 전달하는 전령에 가깝다. 물질 입자들이 경기장의 선수라면 보손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과 같다. 가장 잘 알려진 보손은 광자다. 광자는 전자기력을 전달한 빛이 이동하고 자석이 서로 끌리거나 밀리고 전자가 원자 안에서 물질의 성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광자가 관여하는 전자기적 상호작용 덕분이다. 다른 보손들도 있다. W보손과 Z보손은 약한 핵력을 전달한다. 이 힘은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별이 빛나는 과정과 방사성 붕괴, 그리고 우주의 원소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핵력은 쿼크들을 붙잡고 원자핵을 유지하며 약한 핵력은 어떤 입자들이 다른 입자로 변하는 길을 열어준다. 작은 세계의 조용한 법칙들이 별의 불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입자들과 힘들의 체계를 물리학자들은 입자 표준 모형이라고 부른다. 표준 모형은 별 하나, 물 한 방울,
인간 뇌 속의 뉴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하는 가장 정교한 지침서 중 하나다. 그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알파벳이며 우주가 물질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복잡성은 이극히 제한된 기본 요소들의 조합에서 나온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각들이 우주 전체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지구에 있는 전자는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 있는 전자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곳의 쿼크와 먼 별의 중심에서 움직이는 쿼크는 같은 규칙을 따른다. 우주는 지역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보이지 않는 벽돌로 원자와 세포와 행성과 은하를 조립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아있다. 이 입자들은 왜 무게를 가질까? 빛의 광자는 왜 질량이 없고 전자와 쿼크는 왜 질량을 지니는가? 어떤 입자는 거의 저항 없이 우주를 가로지르고 어떤 입자는 느리게 움직이며 물질을 이룬다. 질량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은 물질의 본질을 향한 가장 깊은 문 중 하나였다. 그 문 앞에서 등장한 것이 피터 힉스다. 1960년대. 그는 우주가 진공처럼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제안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힉스장이라고 부른다. 힉스장은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하 사이의 깊은 공허에도 별의 내부에도 지금 우리 몸을 통과하는 공간에도 존재한다. 그것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안개를 떠올릴 수 있다. 어떤 입자는 그 안개를 거의 느끼지 않고 지나간다. 그런 입자는 질량을 얻지 않으며 빛처럼 광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입자들은 이 안개와 상호작용한다. 그 과정에서 움직임은 저항을 얻고 우리는 그것을 질량으로 경험한다. 입자가 무거워지는 것은 그 자체 안에 무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기보다 힉스장과의 관계 때문이다. 힉스장이 없다면 전자와 쿼크는 지금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빛의 속도로 흩어지고 안정된 원자를 이루지 못한다. 원자가 없다면 분자도 없고 분자가 없다면 물과 바위와 생명도 없다. 그러므로 힉스장은 단순히 입자물리학의 세부 항목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물질이라는 형태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깊은 배경이다. 이 사실은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든다. 물질은 에너지와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다. 질량은 어떤 의미에서 에너지가 특정한 방식으로 묶이고 집중된 결과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유명한 방정식으로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실제의 두 얼굴임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무겁다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가 우주의 규칙 속에서 형태를 얻은 한 방식이다. 만약 인간 몸의 원자 하나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 안에 묶인 에너지를 모두 꺼낼 수 있다면 그 양은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다. 작은 원자 하나에도 별의 내부와 같은 물리법칙이 숨어 있다. 물질은 고요한 덩어리가 아니라 에너지가 안정된 모습으로 잠시 머무는 상태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사실 깊은 곳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의 배열이다. 힉스장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2012년 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의 거대 강입자 충돌기에서 힉스 보손이 검출되었다. 힉스 보손은 힉스장이 흔들릴 때 남기는 물리적 흔적과 같다. 보이지 않는 바다의 표면에 잠시 일어난 물결. 그 발견은 물질이 우연히 주어진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들과 입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태양의 빛, 적혈구 속의 철, 뼈를 이루는 칼슘, 피부를 이루는 탄소. 이 모든 것은 순수한 에너지가 복잡한 형태로 조직된 결과다. 우주는 텅 빈 공간 속에 물질이 흩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장들이 공간을 채우고 그 장들과 입자들이 서로 얽히며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만들어낸다. 물질은 우연한 침전물처럼 에너지의 바다에서 생겨난 형태다. 그렇다면 쿼크와 전자는 정말 끝일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일까? 현재의 실험은 전자나 쿼크가 내부 구조를 가진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물리학은 여기서도 조심스럽다. 우리가 더 작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자연이 반드시 거기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지점에 이르면 거리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자금의 마지막 경계에 가까워진다. 지금까지 현실을 장난감처럼 분해하듯 내려왔다. 분자를 보았고 거의 전부가 빈 공간인 원자를 보았으며 그 안에 핵과 전자, 더 깊이 숨어있는 쿼크와 글루온을 보았다. 그러나 물을 계속 나누면 언젠가 분자에 이르고 분자를 나누면 원자에 이르듯 공간도 무한히 나눌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단위가 존재할까? 이 질문은 막스 플랑크에게로 이어진다. 20세기 초 플랑크는 자연이 연속적인 흐름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너지는 아무 값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묶음으로 주고받아진다. 그는 그 묶음을 양자라고 불렀다. 이 발견은 고전 물리학의 부드러운 세계를 깨뜨렸다. 현실은 무한히 매끄러운 선이 아니라 아주 깊은 층에서 불연속적인 단위들을 갖고 있었다. 비유하자면 달걀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달걀 12개를 살 수 있고 15개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달걀 2, 5개나 5, 3개를 사는 일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플랑크가 본 자연의 깊은 층도 이와 닮아 있었다. 에너지는 반개씩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단위로 흡수되고 방출된다. 우주는 가장 깊은 곳에서 계단처럼 움직인다. 이 발견은 플랑크 길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플랑크 길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작다. 숫자로 적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머릿속 그림으로는 거의 붙잡을 수 없다. 만약 원자 하나를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만큼 크게 확대한다 해도 플랑크 길이는 그 안에서 지구 위의 나무 한 그루 높이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고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리의 경계다. 플랑크 길이보다 더 아래에서는 거리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어느 지점에 있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같은 질문들이 흔들린다. 공간과 시간은 더 이상 조용한 무대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요동치는 무엇이 된다. 과학자들은 이 극단적인 상태를 양자 거품이라고 부른다. 현실의 표면 아래에서 공간과 시간이 끌어오르는 듯한 영역이다. 멀리서 보면 텔레비전 화면은 부드러운 이미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눈을 아주 가까이 가져가면 그 이미지는 작은 픽셀들의 배열로 나뉜다. 우주도 이와 비슷할지 모른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간은 매끄럽고 연속적인 천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구조들의 모자이크일 수 있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 가능성을 계속 암시한다. 이 경계에서 두 위대한 이론은 서로 충돌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시공간의 큰 구조를 설명한다. 양자역학은 입자와 에너지의 극미 세계를 설명한다. 두 이론은 각자의 영역에서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지만 플랑크 규모에서는 서로를 향해 부딪힌다. 중력은 양자의 불확실성과 만나야 하고 시공간은 더 이상 단단한 배경으로 남을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플랑크 길이 아래를 보려 한다면 현실은 더 이상 우리의 언어를 허락하지 않는 듯하다. 위치도, 거리도, 시간의 흐름도 흐려진다. 그것은 무언가가 숨어있는 어두운 방이라기보다 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지점이다. 가장 작은 것은 단순히 더 작은 물체가 아니다. 그것은 물체와 공간, 시간과 측정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한계에 도달하는 경계다. 따라서 플랑크 길이는 우주의 가장 작은 자일 뿐 아니라 인간 이해의 절벽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곳까지 내려가며 물질이 거의 빈 공간이라는 것을 알아 그 빈 공간마저 보이지 않는 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간과 시간 자체가 흔들리는 문턱에 도착한다. 자금의 끝은 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반이 더 이상 직관적이지 않다는 선언이다.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적어도 현재의 물리학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존재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분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플랑크 규모의 흔들리는 시공간으로 내려왔다. 여기서 여정은 방향을 바꾼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한다. 극미의 심연을 떠나 인간이 집이라고 부르는 작은 행성의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차례다. 극미의 심연을 들여다본 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들어 바깥을 향해야 한다. 공간과 시간이 의미를 잃기 시작하는 플랑크 규모에서 되돌아와 우리가 태어난 작은 행성의 하늘을 바라본다. 가장 작은 것을 찾아 내려갔던 여정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무한히 거대한 것들을 향한 상승이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낯설지 않다. 태양계. 우리가 우주의 뒷마당이라고 부르는 공간이다. 우리가 교과서나 그림에서 보는 태양계는 자주 왜곡되어 있다. 행성들은 태양 주변에 가지런히 놓인 구슬처럼 보이고 서로의 거리는 마치 조금만 이동하면 닿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려진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일 뿐 실제 우주의 비율과는 거리가 멀다. 태양계의 본질은 행성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 행성들 사이를 채우는 압도적인 빈 공간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달부터 생각해보자. 다른 지구에서 약 38만 4천 킬로미터, 마일로는 약 23만 9천 마일 떨어져 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미 엄청난 거리다. 그러나 우주적 규모에서 그것은 거의 한 걸음에 가깝다. 빛은 이 거리를 약 3초 만에 건넌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달빛은 아주 짧은 과거에서 도착한 메시지다. 다음 기준점은 태양이다. 태양은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약 9,300만 마일 떨어져 있다. 그 거리는 너무 커서 빛이 태양의 표면을 떠나 우리의 창문에 닿기까지 약 8분 20초가 걸린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거의 8분 넘게 그 빛과 열을 계속 느낄 것이다. 우리가 보는 태양은 언제나 조금 전의 태양이다. 이 단순한 사실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 하늘은 현재의 풍경이 아니다. 그것은 지연된 신호들의 겹침이다. 빛이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천체도 완전한 현재형으로 볼 수 없다. 태양조차 예외가 아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항상 약간 늦게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더 멀리 볼수록 그 목소리는 더 오래된 시간이 된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오래전 망원경을 통해 하늘이 평평한 천장이 아니라 깊이를 가진 공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목성 주위를 도는 작은 위성들을 관찰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오래된 세계관의 균열을 냈다. 하늘은 인간을 위해 고정된 장식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서로를 중심으로 돌고 끌어당기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세계들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갈릴레오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을 훨씬 더 분명히 안다. 태양계는 거의 전부가 빈 공간이다. 태양을 방 한가운데 놓인 멜론 크기의 공으로 줄인다면 지구는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 다른 행성들은 같은 방 안에 모이지 못한다. 그들은 도시 전체에 흩뿌려져야 한다. 태양계는 밀집된 가족 사진이 아니라 희박한 어둠 속에 드문드문 놓인 점들의 체계다. 그러나 이 빈 공간은 완전히 죽은 공허가 아니다. 행성 사이의 공간에는 태양에서 흘러나오는 입자들과 자기장,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나간다. 우리는 불타는 플라스마의 바닷속에 있는 차가운 물질의 작은 섬에 산다. 지구의 대기와 자기장은 이 거친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얇은 방패다. 우리가 평온하다고 느끼는 하늘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흐른다. 사실 고체와 액체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는 물질 상태는 우주에서 흔한 편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의 대부분은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한다. 별의 중심을 이루는 불타는 물질, 태양풍으로 흘러나오는 이온화된 입자들, 은하 공간에 퍼진 뜨거운 가스가 그 예다. 인간의 몸처럼 안정된 원자와 분자가 모여있는 상태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특별한 예외에 가깝다. 태양빛이 지구에 오기까지 8분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작게 느껴진다면 이제 더 큰 척도가 필요하다. 태양계를 떠나는 순간 킬로미터나 마일은 더 이상 적절한 언어가 아니다. 숫자는 너무 빨리 커지고 그 뒤에 붙는 0들은 의미를 잃는다. 도로 여행을 계획할 때 마일은 유용하다. 그러나 별들 사이에서는 그 단위가 곧 무너진다.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9,300만 마일이다. 이 숫자도 이미 크지만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전혀 다른 자가 필요하다. 그 자는 빛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빛이 즉각적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다. 등불을 켜면 빛은 바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676년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레 레먼은 목성의 위성 이오의 식을 관찰하면서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가진다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레먼은 지구가 목성에서 더 멀어졌을 때 이오의 식이 예상보다 늦게 관측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 통찰은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간, 감각을 바꾸었다. 빛은 무한히 빠른 것이 아니다. 우주에는 속도의 한계가 있고 빛은 그 한계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빛은 진공에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마일로는 초속 약 18만 6천 마일을 이동한다. 자연이 허락한 가장 빠른 속도다. 어떤 정보도,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 천문학자들은 이 속도를 자로 삼아 광년이라는 단위를 만들었다. 광년은 이름 때문에 시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리의 단위다. 빛이 1년 동안 진공에서 이동하는 거리. 그것이 1광년이다. 1광년은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 마일로는 거의 6조 마일에 이른다. 이 단위를 사용하면 우리는 별 하나가 몇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숫자와 끝없는 영의 행렬을 매번 적어야 한다. 광년은 우주의 거리를 인간 언어로 겨우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타협이다. 그러나 광년의 진정한 의미는 숫자를 줄여주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하늘을 시간의 기록으로 바꾸어 놓는,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별을 본다는 것은 그 별의 과거를 본다는 뜻이다. 10광년 떨어진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별의 현재가 아니라 10년 전의 빛을 보고 있다. 밤하늘은 현재의 지도가 아니라 우주의 고고학적 기록이다. 별빛은 오래된 편지와 같다. 어떤 빛은 인간 문명이 생기기 전에 출발했고 어떤 빛은 지구의 첫 생명도 나타나기 전에 먼 은하를 떠났다. 그것들은 끝없는 어둠을 건너와 지금 우리의 눈에 닿는다. 그러므로 천문학은 단순히 먼 곳을 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시간을 읽는 일이다. 망원경은 공간을 확대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과거를 여는 창이다. 이 새로운 거리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태양계 밖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만날 준비가 된다. 만약 태양이 어두운 들판 한가운데 놓인 작은 등불이라면 가장 가까운 별은 그 들판의 바로 옆에 있는 불빛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또 하나의 희미한 등불이다. 그 이웃의 이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로 알려져 있지만 그 거리조차 약 24광년에 이른다. 마일로는 약 25조 마일에 가까운 거리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표현은 우주적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탐사선 중 빠른 것들을 그곳으로 보낸다 해도 현재 기술로는 도착까지 수만 년이 걸릴 수 있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영화 속 장면처럼 빛으로 가득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완전한 고독에 가까운 심연이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1915년 스코틀랜드 태생의 천문학자 로버트 이네스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별은 혼자 존재하는 고독한 태양이 아니다. 알파 센타우리계라고 부르는 세 별의 가족에 속해 있다. 그 중심에는 알파 센타우리 A와 B가 있다. 두 별은 약 80년에 걸친 긴 춤처럼 서로를 공전한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그보다 훨씬 먼 궤도에서 어둠 쪽에 머무는 작은 형제처럼 움직인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괴성이다. 태양보다 훨씬 작고 차가우며 빛도 매우 희미하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태양계 바깥 우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항구다. 인간의 상상력이 첫 번째로 닿는 항성간 목적지이며 우리 고독의 크기를 가늠하게 만드는 기준점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어둠 속에 행성도 있다는 사실이다. 프록시마 B는 지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논의되는 영역을 공전한다. 아직 그곳이 생명에 적합한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주는 우리만을 위해 특별히 행성을 만든 것이 아니다. 별 주변에는 또 다른 세계들이 조용히 돌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낭만적인 상상과 다를 수 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매우 활동적인 별이다. 강력한 플레어를 내뿜어 주변 행성의 대기를 위협할 수 있다. 가까운 별의 품은 따뜻한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거친 방사선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항성 이웃의 진짜 얼굴은 평온과 위험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온 빛을 받을 때마다 그것은 4년 넘게 우주를 건너온 광자다. 그 작은 입자는 별의 표면을 떠나 어둠 속을 지나 지구에 도착한다. 그 빛은 우리에게 거리뿐 아니라 고립을 말해준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분리한다. 우주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깊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별들은 항상 홀로 태어나고 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주는 별들이 가족을 이루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 가족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성운을 보아야 한다. 성운은 우주 공간을 떠도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의 구름이다. 그 안에서 중력은 물질을 서서히 끌어모으고 밀도와 온도가 올라가면 새로운 별의 불꽃이 켜진다. 성운은 별들의 요람이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오리온 대성운이다. 이 거대한 영역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 별의 탄생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다. 가스가 무너지고 열이 쌓이며 새로 태어난 별들은 주변을 강렬한 빛과 바람으로 밀어낸다. 별이 탄생하는 장소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폭력적이다. 창조는 우주에서 언제나 압력과 붕괴 그리고 방출을 동반한다. 18세기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하늘의 흐릿한 천체 목록을 만든 이유는 흥미롭다. 그는 본래 혜성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는 혜성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흐릿한 천체들이 많았다. 그것들은 그의 관측을 방해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대상에 다시 속지 않기 위해
그 위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목록은 훗날 메시의 목록으로 불리며 우리 은하의 보물지도가 되었다. 그 목록에서 가장 유명한 천체 중 하나가 M45, 즉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다. 한국어로는 좀생이별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단은 젊고 푸른 별들의 무리다.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별들 주변에 희미한 푸른빛의 안개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이 별들을 낳은 성운의 잔재다. 한생의 먼지가 아직 완전히 흩어지지 않은 어린 별들의 흔적이다. 플레이아데스는 지구에서 약 444광년 떨어져 있다. 마일로 환산하면 약 2600조 마일에 가까운 거리다.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지만 우리 은하의 규모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이웃이다. 이 성단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같은 구름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별의 질량에 따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할 수 있는 자연 실험실이 된다. 크고 푸른 별들은 밝게 타오르지만 오래 살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고 수백만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뒤에 격렬한 운명을 맞는다. 반면 작은 별들은 희미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같은 성단 안에서도 어떤 별은 불꽃처럼 빠르게 타오르고 어떤 별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견딘다. 별의 삶에서 밝음은 장수의 약속이 아니다. 오히려 빠른 소멸의 신호일 수 있다. 새로 태어난 별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들은 강력한 복사와 항성풍을 내뿜어 주변에 남은 가스를 밀어낸다. 이 압력은 성운을 조각하고 먼지와 가스를 기둥이나 산맥처럼 보이는 형태로 빚어낸다. 우주의 조각가는 때로 중력이고 때로 빛이다. 별은 태어나면서 자신을 만든 구름을 밀어내고 주변 공간을 자신에게 맞게 다시 만든다. 시간이 더 흐르면 성단도 흩어진다. 은하를 공전하는 동안 주변 별과 가스 구름, 은하의 중력장이 성단의 구성원들을 조금씩 끌어당긴다. 결국 별들은 각자의 길을 따라 흩어진다. 태양도 오래전에는 어떤 별 탄생 지역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홀로 빛나는 듯 보이지만 그 시작은 아마 다른 별들과 함께였을 것이다. 맑은 밤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별들도 한때는 이런 별의 요람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죽은 별의 자네가 새로운 성운을 만들고 성운은 다시 별과 행성을 낳는다. 우주는 정지된 박물관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재료를 재활용하는 거대한 순환계다. 별은 죽고 그 먼지는 다시 별이 되며 그 사이 어딘가에서 행성과 생명이 생겨난다. 이제 우리는 태양계라는 작은 마당을 떠나 가까운 별과 성단의 세계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곳조차 우주의 거대한 구조 앞에서는 아직 주변부에 불과하다. 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간의 눈은 그 점들을 이어 그림을 만든다. 우리는 그 그림을 길잡이로 삼아 방향과 계절을 읽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아름다운 별자리들이 사실 깊이의 착시라는 것이다. 인류가 땅 위를 걷기 시작한 이후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흩어진 빛점들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 했다. 어둠은 너무 넓어 별들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인간은 그 점들을 서로 이어 전사와 동물, 신과 사냥꾼의 모습을 그렸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방향을 찾고 계절을 읽고 농사의 시기를 정하고 바다를 건너기 위한 오래된 지도였다. 우리는 그 그림들을 별자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별자리는 자연이 실제로 그려놓은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만든 가장 오래된 착시 중 하나다. 우리는 별자리 안의 별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다고 느낀다. 마치 검은 천유에 같은 깊이로 밝힌 작은 보석들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우주에서 그 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지구라는 특정한 위치에서 우연히 같은 방향에 놓인 빛들이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많은 별자리 체계를 정리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와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거대한 구처럼 보였다. 별들은 우리를 둘러싼 천구의 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듯해 모두 거의 같은 거리에서 빛나는 것처럼 여겨졌다. 인간은 오랫동안 하늘을 깊이 없는 돔으로 상상했다. 별들은 멀리 있는 태양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붙박인 신호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그림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만약 우리가 지구를 떠나 우주의 다른 위치에서 밤하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별자리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사냥꾼의 어깨는 사라지고 전갈의 꼬리는 흩어지며 흰곰의 몸통도 더 이상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별들은 각기 다른 거리에 있고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 별자리는 우주의 구조가 아니라 지구에서만 성립하는 시선의 우연이다. 오리온 자리를 보자. 겨울 밤하늘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 별자리는 오래전부터 사냥꾼의 모습으로 상상되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붉게 빛나는 거대한 별 베텔게우스가 있다. 오른쪽 발 부근에는 푸른빛의 강력한 별 리겔이 있다. 지구에서 보면 두 별은 같은 그림 속에 있고 거의 같은 깊이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서로 전혀 가까운 이웃이 아니다. 리겔은 지구에서 약 860광년 떨어진 매우 밝은 푸른 별이다. 반면 베텔게우스는 그보다 가까운 편이지만 여전히 수백 광년 떨어져 있다. 두 별은 우리 눈에 같은 사냥꾼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깊은 심연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들이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지구에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측자의 위치가 우연을 그림으로 바꾼다. 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인 시리우스도 마찬가지다. 시리우스는 오리온 근처에서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마치 같은 천상 무대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리우스는 약 6광년 떨어져 있어 리겔보다 훨씬 가까운 별이다. 리겔은 시리우스보다 훨씬 멀리 있지만 본래 밝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비슷한 밤하늘의 배우처럼 보인다. 밝기는 거리의 진실을 쉽게 숨긴다. 밤하늘은 순수한 시각적 우연의 지도다. 어떤 별은 가까워서 밝고 어떤 별은 멀지만 본래 너무 강하게 빛나서 밝다. 어떤 별은 실제로 거대하지만 멀어서 희미하고 어떤 별은 작지만 가까워 눈에 띈다. 인간의 눈은 이 복잡한 정보를 단순한 표면으로 번역한다. 우리는 깊이를 직접 보지 못하고 빛의 세기와 위치를 하나의 평면 위에 놓고 해석한다. 이 관점은 우주에 실제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운다. 우리는 맨눈으로 공간의 입체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우리의 눈은 우주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창이 아니라 매우 제한된 번역기다. 그것은 좁은 범위의 빛만 감지하고 거대한 거리의 차이를 평면적인 배열로 바꾸어 버린다. 별자리는 길을 찾기 위한 유용한 도구였지만 우주의 실제 지도를 말해주지는 않는. 그러나 그 착시는 인간에게 필요했다. 별자리는 우리에게 하늘을 기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었다. 계절이 돌아오는 리듬을 읽고 항해의 방향을 정하고 신화와 과학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그림들 너머를 보아야 한다. 별자리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가 숨어 있다. 우리가 밤에 보는 별들은 모두가 아니라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섬 안에서 가까이 보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시야를 더 멀리 물리면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의 더 큰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은하수. 우리 은하다. 만약 우리가 은하 밖으로 나가 우리 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둠 속에 떠있는 장엄한 나선 구조를 보게 될 것이다. 빛나는 중심부에서 여러 개의 나선팔이 휘어져 나오고 별과 가스와 먼지가 거대한 원반을 이루며 회전한다. 인간이 속한 집은 단순한 별들의 흩어짐이 아니라 거대한 건축물이다. 윌리엄 허셜은 이 은하적 집의 형태를 이해하려 한 초기 개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늘의 여러 방향에 있는 별들을 세어 우리가 사는 별의 섬이 어디서 끝나는지 지도처럼 그리려 했다. 그의 장비와 방법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제한적이었고 그는 태양이 은하의 중심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우리는 무질서한 별무더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 체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다. 빛의 속도로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려면 10만 년이 걸린다. 마일로 환산하면 거의 6경마일에 가까운 거리다. 숫자는 너무 커서 더 이상 직관을 돕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인간 문명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시간은 은하를 가로지르는 빛의 여정과 비교하면 거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거대한 원반 속에서 우리는 중심에 있지 않다. 태양계는 은하의 왕좌에 놓인 특별한 위치가 아니다. 우리는 오리온팔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작은 나선팔의 한 부분, 은하 중심과 바깥 가장자리 사이에 조용한 교회에 살고 있다. 중심의 붐비는 별들 사이도 아니고 완전한 외곽의 어둠도 아니다. 우리의 위치는 우주적 도시의 변두리, 비교적 평온한 작은 동네에 가깝다. 은하 중심은 평범한 눈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방향에는 별빛을 가리는 거대한 먼지와 가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가시광선으로는 중심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전파 천문학과 적외선 관측은 그 어둠의 장막을 뚫어냈다. 그 결과 우리는 은하 중심에서 매우 강력한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의 별들은 거대한 중력 중심을 둘러싸고 놀라운 속도로 움직인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가 자리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것은 태양 수백만 개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중력의 심장이다. 주변의 별들은 그 보이지 않는 중심을 따라 극단적인 궤도를 돈다. 먼지에 가려 직접 보이지 않던 곳은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하에서 가장 역동적인 무대 중 하나로 드러나 우리 집의 중심은 고요한 핵이 아니라 시공간이 강하게 휘어진 심연이다. 한편 우리의 조용한 변두리에서 태양은 은하 중심을 공전한다. 한 바퀴를 도는데 약이역 3천만 년이 걸린다. 이것을 은하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구에서 공룡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시간조차 은하적 시계에서는 몇 바퀴 되지 않는 흐름일 뿐이다.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지만 태양도 우리와 함께 은하 중심을 향해 긴 원을 그리고 있다.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 산다. 그 별은 수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 별이 속한 은하도 우주 전체에서는 수많은 은하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인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끝나는 곳에서 우주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곧 존재 전체라고 믿는 것은 인간의 오래된 습관이다. 천문학자들이 별까지의 거리를 재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별은 일정한 한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별의 섬 안에 갇혀 있는 듯했다. 그러나 하늘에는 이상한 대상들이 있었다. 샤를 메시에도 기록했던 흐릿한 성운들 중 일부는 거리 측정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어떤 때는 가까운 가스 구름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너무 멀리 있는 무언가처럼 보였다. 그들은 우리 은하의 경계에 순순히 들어맞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관측의 오차나 해석의 문제로 여겼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더 대담한 가능성을 생각했다. 1755년 그는 하늘의 흐릿한 성운들 중 일부가 우리 은하 안의 구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별들의 섬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것들을 섬우주라고 상상했다. 우리가 하나의 은하에 살고 있다면 저 멀리에도 또 다른 은하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과학계는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칸트의 상상력은 망원경보다 앞서 있었다. 관측 기술은 그의 이론을 따라가지 못했다. 인간은 하늘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눈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거의 2세기가 지난 뒤에야 망원경은 그 오래된 추측을 시험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당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해 이 흐릿한 성운들을 관측했다. 그는 그 안에서 변광성을 찾아냈고 그 빛의 주기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많은 성운들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구름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놓인 완전한 은하였다. 칸트의 섬우주라는 생각은 뒤늦게 관측의 언어로 되살아나 이 발견은 인간의 우주관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우주는 우리 은하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 은하는 광대한 어둠 속에 떠있는 수많은 은하들 중 하나였다. 하늘의 흐릿한 얼룩 하나가 사실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거대한 세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중심이 아니었고 유일한 섬도 아니었다. 우주는 섬들의 바다였다. 그 바다 속에서 우리 은하는 완전히 혼자 떠있지 않다. 우리는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르는 작은 은하 집단에 속해 있다. 국부은하군은 중력으로 서로 묶인 50개 이상의 은하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까운 은하적 이웃이다. 이 집단의 두 거인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다. 두 은하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거대한 나선의 동반자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에게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이 거리는 인간의 일상적 기준으로는 의미를 잃을 만큼 크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포착하는 안드로메다의 빛은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기 훨씬 전에 그곳을 떠난 것이다.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는 현재의 안드로메다가 아니다. 그것은 250만 년 전의 모습이다. 가까운 은하 이웃조차 우리에게는 깊은 과거의 얼굴로만 다가온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주변에는 더 작은 은하들이 함께한다. 데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 같은 외소 은하들은 우리 은하의 위성처럼 행동한다. 마치 달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작은 은하들은 더 큰 은하의 중력권 안에서 긴 궤도를 그린다. 국부은하군은 정지된 모형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친 중력의 안무이며 만남과 접근과 병합의 역사다. 은하의 역사는 단순한 천체 목록이 아니다. 그것은 충돌과 흡수, 환생과 파괴의 서사다.
작은 은하는 큰 은하에 끌려가 찢어지고 그 별들은 더 큰 구조의 일부가 된다. 은하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지기도 한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역시 아주 먼 미래에는 서로 가까워져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의 구조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별자리의 착시에서 출발해 우리 은하의 나선 구조를 지나 북부은하군이라는 더 큰 가족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조차 우주 지도의 첫 장에 불과하다. 은하들은 홀로 흩어진 섬들이 아니라 더 큰 도시와 대륙을 이룬다. 중력은 은하들을 모아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들은 다시 훨씬 더 거대한 흐름 속으로 끌려간다. 이제 시선은 국부은하군을 넘어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그리고 그 주변의 작은 위성 은하들을 지나 더 멀리 물러나면 우주의 구조는 다시 한번 낯선 모습을 드러낸다. 은하들은 끝없는 바다 위에 제멋대로 떠있는 외로운 배들이 아니다. 마치 인간이 마을과 도시, 국가를 이루듯 우주도 거대한 규모에서 물질을 조직하는 나름의 계층을 가지고 있다. 국부은하군이 우리의 동네라면 그 다음 단계는 은하단이. 은하단은 말 그대로 수많은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함께 묶인 거대한 집합체다. 하나의 은하가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압도적이다. 그런데 은하단은 그런 은하들이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씩 모여있는 구조다. 이곳에서 은하들은 고요히 서 있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중력의 그물 속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며 거대한 도시의 불빛처럼 우주 어둠 속에 모여있다. 1930년대 강한 개성과 예리한 직관으로 유명했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이런 은하단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문제와 마주했다. 그는 머리털짜리 은하단, 즉 코마 은하단을 관측하고 있었다. 수많은 은하가 모인 이 거대한 구조에서 각 은하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계산하던 그는 숫자가 기존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은하들은 너무 빨랐다. 단순히 밝게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그 속도를 설명할 수 없었다.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 그 은하들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면 은하단은 이미 오래전에 흩어졌어야 했다.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을 벗어나 모든 방향으로 튕겨나갔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마 은하단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의 구조로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어야 했다. 빛을 내지 않지만 중력은 행사하는 무엇인가가 전체를 붙들고 있어야 했다. 츠비키는 이 숨겨진 질량을 어두운 물질, 즉 암흑물질이라고 불렀다. 당시에는 지나치게 대담한 주장처럼 들렸다. 보이지 않는 물질을 상정한다는 것은 과학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관측된 속도와 계산된 중력이 서로 맞지 않았고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의 원천이 필요했다. 우주는 이미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었다. 츠비키가 처음 의심한 것은 훗날 더 강력한 증거를 얻었다. 그 중심에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있었다. 그녀는 은하 내부의 별들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관측했다. 고전적인 기대에 따르면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들은 중심 가까운 별들보다 더 느리게 움직여야 했다. 태양계에서 먼 행성이 가까운 행성보다 느리게 도는 것과 비슷한 논리였다. 그러나 관측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베라 루빈은 은하의 가장자리 별들이 중심부 근처의 별들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이는 별과 가스, 먼지만으로는 이 운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만약 은하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바깥쪽 별들은 이미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별들은 은하의 일부로 남아있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질량이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어야 했다. 베라 루빈과 켄트 포드의 연구는 은하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략적으로 말해 은하의 비발광 질량은 보이는 질량보다 여러 배, 어떤 계산에서는 약 10배에 이를 수 있었다. 별빛은 은하의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아름다운 나선팔과 밝은 중심부는 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구조 위에 얹힌 빛나는 표면에 가까웠다. 오늘날 암흑물질은 우주에 숨겨진 비계로 이해된다. 그것은 빛을 내지 않고 흡수하거나 반사하지도 않는 듯하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직접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중력은 은하와 은하단의 운동 속에 흔적을 남긴다. 보이는 우주가 건물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라면 암흑물질은 그 건물을 지탱하는 어두운 철골이다. 빛나는 것은 적고 붙들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다. 암흑물질이 없다면 우주는 지금처럼 조직되지 못했을 것이다. 은하들은 안정적으로 회전하기 어렵고
은하단은 쉽게 흩어지며 큰 규모의 구조도 지금처럼 선명하게 자라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빛나는 별과 가스는 암흑물질이 만든 중력의 골짜기 안으로 모여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뼈대를 만들고 보이는 물질이 그 위에 내려앉아 우주의 도시와 도로를 세운 것이다. 우리 은하가 속한 지역에서 중요한 거대한 구조는 천여자리 은하단이다. 천여자리 은하단은 약 1, 0개에서 2, 0개에 이르는 은하를 품은 거대한 은하 도시다. 그 안에는 거대한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 작은 외소 은하들이 함께 존재한다. 이 은하단은 너무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국부은하군 역시 그 방향으로 영향을 받으며 움직인다. 우리는 고립된 동네가 아니라 더 큰 도시권의 가장자리에 속해 있다. 천여자리 은하단은 더 큰 구조의 핵심이 된다. 여러 은하단과 은하군이 함께 묶이면 초은하단이라는 더 거대한 단계가 나타난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오랫동안 우리의 큰 규모의 집으로 여겨졌다. 그 크기는 약 1억 광년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개별 은하는 더 이상 거대한 세계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어둠 속 그물의 매듭에 모인 작은 빛점이 된다. 이 위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진다. 인간은 행성 위의 생명이고 행성은 평범한 별 주변의 작은 암석이며 그 별은 은하변두리의 하나의 빛이다. 그 은하는 국부은하군의 구성원이고 국부은하군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조는 더 큰 우주망의 한 가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빛나는 곳만이 아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주에는 은하들이 밀집한 영역이 있는 만큼 기묘하게 텅 빈 영역도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부테스보이드, 즉 목동자리 공동이다. 천문학자들은 때로 이곳을 거대한 무라고 부른다. 만약 우주를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에 비유한다면 목동자리 공동은 우리 우주적 주변에서 발견되는 가장 크고 깊은 구멍 중 하나다. 그곳은 빛의 도시가 아니라 거의 끝없는 어둠의 사막이다. 이 거대한 공동은 1981년 미국의 천문학자 로버트 커슈노와 그의 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큰 규모의 공간이 거의 은하 없이 비어 있을 수 있다고 쉽게 상상하지 못했다. 우주는 평균적으로 고르게 은하가 퍼져 있는 공간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관측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어떤 지역에는 은하들이 몰려있고 어떤 지역은 놀라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목동자리 공동의 지름은 약 3억 3천만 광년에 이른다. 그 안에는 천여자리 초은하단 같은 거대한 구조를 넣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다. 이 숫자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거의 받아들일 수 없다. 빛조차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하는 데 수억 년을 필요로 한다. 공간이 비어있다는 말은 여기서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침묵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문명이 이 공동의 중심에 놓인 은하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의 밤하늘은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달랐을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는 거의 없고 먼 곳의 빛점들도 희미했을 것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둠뿐인 하늘, 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너머의 우주 구조를 깨닫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우주론은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시작부터 다른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 천문학자 그레그 엘더링은 이 극단적인 고독을 설명하기 위해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만약 우리 은하가 목동자리 공동의 중심에 있었다면 우리는 1960년대가 되어서야 다른 은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가까운 은하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래된 망원경으로는 그 빛을 잡아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둠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유일한 섬이라고 믿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빈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답은 다시 중력이다. 초기 우주는 완전히 균일하지 않았다. 어떤 곳에는 물질이 조금 더 많았고 어떤 곳에는 조금 더 적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증폭되었다. 물질이 조금 더 많은 곳은 주변 물질을 끌어당겼고 점점 더 풍부해졌다. 반대로 물질이 조금 적은 곳은 주변의 은하와 가스를 빼앗기며 점점 더 비어갔다. 비유하자면 초기 우주는 젖은 스펀지와 같았다. 약간 더 조밀한 부분은 물을 더 끌어모으고 약한 부분은 점점 말라갔다. 수십억 년 동안 중력은 물질을 필라멘트와 매듭으로 끌어모았다. 은하와 은하단은 그 매듭 위에 쌓였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공동이 남았다. 목동자리 공동은 이 과정이 극단적으로 진행된 흔적이다. 그곳에서는 물질이 싸움에서 밀려나
가장자리로 빨려나간 듯하다. 그러나 공동은 완전한 무가 아니다. 목동자리 공동 안에서도 몇십 개의 은하가 발견되어 있다. 다만 그 은하들은 너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끝없는 어둠의 바다에 떠있는 조난자처럼 보인다. 그들은 밀집된 은하단 속 은하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다. 주변 이웃의 중력적 방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은하가 고립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가 된다. 이런 우주적 사막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주의 거대 구조는 물질이 있는 곳만으로 정의되지 않는, 물질이 없는 곳, 빛이 사라진 공간도 전체 지도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별과 은하가 모여있는 필라멘트가 우주의 뼈대라면 그 사이의 공동은 그 뼈대가 드러나게 만드는 어두운 배경이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형태를 얻는다. 우주는 균일한 안개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에 가깝다. 은하들은 실처럼 이어진 필라멘트 위에 모이고 은하단은 그 실들이 만나는 매듭에서 빛난다. 그 사이에는 목동자리 공동 같은 거대한 빈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 구조를 우주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우주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보이는 물질과 암흑물질, 그리고 중력의 긴 시간을 함께 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은하단과 초은하단, 암흑물질에 보이지 않는 골격,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동까지 지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주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집처럼 여겨졌지만 더 정밀한 관측은 그것보다 훨씬 큰 흐름을 드러냈다. 은하들은 단순히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우주적 대륙의 이름을 만나게 된다. 라니아케아다. 목동자리 공동의 공포스러운 비어있음에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속한 거대한 흐름을 바라보게 된다. 한때 과학자들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우리 우주적 주소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은하들이 모인 거대한 구조였고 우리 은하도 그 가장자리에서 함께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더 정밀한 관측은 그 경계가 너무 작았음을 드러냈다. 우리는 더 큰 대륙 위에 살고 있었다. 2014년 하와이 대학교의 브렌트 털리와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엘렌 쿠르투아가 이끄는 연구팀은 은하들의 개별 운동을 지도하였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특이 속도라고 부른다. 우주의 팽창 때문에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지만 동시에 주변 질량의 중력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조금씩 끌려간다. 이 미세한 흐름을 추적하자 은하들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역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구조에 붙은 이름은 라니아케아다. 하와이어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그 크기와 성격을 이상할 정도로 정확히 담고 있다. 라니아케아는 단순히 가까이 있는 은하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중력적 흐름을 공유하는 은하들의 거대한 수계다. 수많은 은하와 은하단, 초은하단이 보이지 않는 강줄기를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산악지형의 물길을 떠올리면 된다. 빗방울 하나가 산빛 아래 어느 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것은 전혀 다른 강으로 흘러간다. 몇 미터 차이만으로도 마지막에 도착하는 바다는 달라진다. 라니아케아는 우주의 이런 분수령이다. 우리 은하가 어느 중력의 강줄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대한 질량의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다. 라니아케아 안에는 약 10만 개의 은하가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규모는 약 2천만 광년에 이른다. 마일로 환산하면 약 3천조 마일이 넘는 거리다. 이 정도 크기에서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조차 거대한 전체 안의 작은 가지처럼 보인다. 우리가 한때 우주적 집이라고 생각했던 구조는 사실 라니아케아라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지도에서 우리 은하는 중심에 있지 않다. 우리는 라니아케아의 찬란한 심장부가 아니라 그 극단적인 가장자리 근처에 자리한다. 거대한 은하 도시들의 번잡함에서 떨어진 우주적 대륙의 해안가에 있는 작은 집과 같다. 해안계가 우리 은하의 교회에 있듯 우리 은하 역시 더 큰 구조 안에서 변두리에 있다. 우주는 인간에게 중심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라니아케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를 진짜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바로 옆에는 페르세우스, 물고기자리 초은하단 같은 또 다른 거대한 구조가 있다. 그러나 그곳의 은하들은 우리와 같은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중력적 유역을 향해 움직인다. 결국 우리 집의 경계는 벽이 아니라 운동 방향이 갈라지는 선이다. 망원경과 계산으로 드러난 이 구조는 마치 어둠 속에서 뻗어나가는 식물의 뿌리처럼 보인다. 혹은 거대한 신경망처럼 은하들이 필라멘트를 따라 연결되고 매듭에서 모인다.
라니아케아는 인간이 우주 속에서 자신의 주소를 다시 쓰게 만든 발견이었다. 우리는 지구, 태양계, 은하, 국부은하군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중력적 대륙에 속해 있다. 그러나 라니아케아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 남아있다. 이 모든 은하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구에서 물은 중력 때문에 낮은 곳을 찾아 흐른다. 행성은 태양의 중력에 묶이고 별들은 은하 중심과 암흑물질의 중력장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라니아케아 안의 은하들을 함께 끌어가는 중심은 무엇인가? 그 보이지 않는 목적지에 붙은 이름이 바로 거대 인력권이다. 거대 인력권은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다. 우리 은하와 수많은 이웃 은하들이 우주의 팽창 속에서도 특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빈 공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하 전체가 끌려가고 있다. 그 속도는 대략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흐름으로 설명된다. 인간이 느끼지 못할 뿐 우리는 우주적 강물 위에서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그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보기 어렵다는 데 있었다. 거대 인력권이 놓인 하늘의 영역은 이른바 회피대에 가깝다.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에는 별과 먼지, 가스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그 너머의 먼 우주를 가시광선으로 보기 어렵. 마치 두꺼운 커튼이 창밖을 가리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끌려가는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그곳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다. 1980년대 앨런 드레슬러와 7명의 연구자들, 이른바 세븐 사무라이로 불린 천문학자 집단은 이 중력 이상이 실제임을 더 분명히 확인했다. 그들은 수많은 은하들의 운동을 분석하며 우리 주변 거대한 영역 전체가 특정한 질량 집중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관측 오차가 아니었다. 공간의 큰 부분을 휘게 만들 만큼 거대한 중력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거대 인력원을 하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나 괴물 같은 은하로 상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은 더 복잡하다. 거대 인력권은 단일한 물체라기보다 은하단과 초은하단, 암흑물질이 매우 조밀하게 모인 거대한 중력적 영역이다. 그 안에는 노르마 은하단을 비롯한 무거운 구조들이 있으며 더 멀리 있는 샤플리 초은하단의 영향도 함께 논의된다. 중력의 목적지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거대한 질량의 지형이다. 이 영역의 질량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 은하 수만 개에 해당하는 물질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처럼 공간을 휘게 한다. 그 중력은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의 움직임에도 흔적을 남긴다. 라니아케아의 은하들은 이 거대한 질량의 중심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망의 필라멘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중력이 물질에게 남긴 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묘한 역설이 있다. 우리는 거대 인력권을 향해 움직이고 있지만 어쩌면 영원히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우주의 다른 힘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은하들 사이의 공간 자체를 늘리고 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그 목적지와 우리 사이의 길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다. 이 싸움은 우주의 가장 깊은 운명을 결정한다. 한쪽에는 물질을 모으려는 중력이 있다. 중력은 별을 만들고 은하를 묶고 은하단을 세우며 거대한 필라멘트를 조직한다. 다른 한쪽에는 공간을 팽창시키는 힘이 있다. 이 힘은 멀리 있는 구조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큰 규모에서 중력의 끌어당김을 약화시킨다. 우주는 결합과 분리의 긴장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한다. 20세기 말까지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점점 느려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이었다. 은하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렇다면 빅뱅 이후 시작된 팽창도 시간이 지날수록 중력의 제동을 받아 느려져야 했다. 우주는 계속 커지더라도 그 속도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관측은 다시 한번 인간의 상식을 배반했다. 1998년 애덤 리스와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밋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먼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IA형 초신성이었다. 이 폭발은 매우 밝고 그 밝기의 특성이 비교적 일정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우주거리 측정의 표준 촛불처럼 사용될 수 있다. 어둠 속의 등대처럼 이 초신성은 먼 은하까지의 거리와 우주의 팽창 역사를 알려준다. 연구자들이 먼 IA형 초신성의 빛을 분석했을 때 결과는 예상과 반대였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고 있었다. 먼 은하들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마치 공을 하늘로 던졌는데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대신
갑자기 더 강한 힘으로 위로 치솟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우주론의 판을 뒤흔든 발견이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공간을 고정된 무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간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빈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 늘어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다. 건포도 빵 반죽을 떠올려보자.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건포도들은 서로 멀어진다. 건포도들이 스스로 반죽 위를 달려가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 사이의 반죽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하들도 이와 비슷하게 팽창하는 공간 위에서 서로 멀어진다. 그러나 단순한 팽창과 가속 팽창은 다르다. 문제는 그 팽창이 왜 빨라지는가였다. 천문학자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암흑에너지라고 불렀다. 암흑에너지는 빛을 내지 않고 직접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우주의 큰 규모에서 그 효과는 분명하다. 그것은 공간을 채우며 공간이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도록 만드는 어떤 압력처럼 작용한다. 현재의 우주론에 따르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예산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암흑물질이 약 27%, 우리가 별과 행성과 몸으로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은 약 5%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간의 직관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측정해온 모든 물질은 우주의 작은 일부다. 대부분은 어둡고 보이지 않으며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러닝머신을 뒤로 밀어내는 힘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은하들이 중력에 이끌려 서로 가까워지려 해도 그들 사이의 공간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만남은 점점 어려워진다. 거대 인력권의 중력은 라니아케아 내부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지만 더 큰 규모에서는 암흑에너지의 팽창이 결국 우세해진다. 중력의 손은 강하지만 우주의 팽창은 그 손이 닿는 거리를 점점 넓힌다. 이 사실은 먼 미래에 슬픈 결과를 낳는다. 오늘날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은하들은 언젠가 너무 멀어져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공간 자체가 계속 가속적으로 늘어나면 어떤 은하들은 우리의 우주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그들이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 사이의 공간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 그들의 빛이 영원히 도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아주 먼 미래의 천문학자는 지금 우리가 보는 풍요로운 우주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북부적으로 중력에 묶인 은하들만 남고 더 먼 은하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우주는 마치 점점 닫히는 기억처럼 변한다. 오늘날의 밤하늘은 영원한 풍경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 역사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허락된 넓은 시야다.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라니아케아와 거대 인력권, 암흑에너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룬다. 중력은 우리에게 주소를 준다. 그것은 은하들을 모으고 흐름을 만들며 우리가 속한 대륙의 윤곽을 그린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그 주소의 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주를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서로 닿을 수 있는 영역을 서서히 줄인다. 우주는 함께 모이는 동시에 흩어지고 있다. 라니아케아는 우리의 마지막 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궁극적 경계가 아니다. 그 너머에도 더 거대하고 더 조밀한 구조들이 존재한다. 샤플리 초은하단처럼 막대한 질량을 가진 은하 집중 지역이 있고 최근의 관측은 그보다 더 광대한 필라멘트와 벽 같은 구조들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속한 대륙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밖의 거인들을 바라볼 차례다. 우리는 지구의 먼지 같은 표면에서 출발해 태양계와 별, 은하와 은하단을 지나 라니아케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우주는 끝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중력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보이지 않는 암흑에너지는 공간을 밀어낸다. 이 두 어둠 사이에서 빛나는 은하들은 잠시 형태를 얻은 불꽃처럼 떠있다. 이제 여정은 우리가 속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지도 위에 표시한 가장 거대한 구조들을 향해 나아간다. 라니아케아는 우리의 거대한 집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우주망 속에 놓인 하나의 광대한 유역일 뿐이다. 그 너머에는 우리와 직접 같은 흐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구조의 균형을 바꾸는 더 무거운 질량의 집중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대륙이라고 부른 곳 밖에도 또 다른 대륙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인간의 지도가 겨우 따라가기 시작한 거대한 필라멘트들이 뻗어 있다. 그중 하나가 샤플리 초은하단이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알려진 은하 집중 구조 가운데 가장 거대한 축에 속한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은하단과 은하들이 밀집해 있으며 라니아케아와 그 주변 영역에도 중력적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샤플리의 인력권은 약 14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고 그 부피는 라니아케아보다 훨씬 거대할 수 있다. 그곳은 우주망 속에서 질량이
비정상적으로 풍부하게 모인 거대한 중력의 고원이다. 이제 우주는 더 이상 은하 하나, 은하단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은하들은 어두운 공간 속에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져 있고 그 실들이 만나는 곳에 무거운 매듭이 형성된다. 샤플리 초운하다는 그런 매듭들 가운데 하나다. 그 중력은 주변의 흐름을 휘게 하고 멀리 떨어진 구조들의 운동에도 미세한 흔적을 남긴다. 우주에서는 거리조차 중력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다. 그리고 최근 관측들은 그보다 더 기묘한 구조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퀴프다. 이름은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니다. 퀴프는 잉카 문명에서 매듭과 끈을 이용해 수를 기록하고 이야기를 남기던 체계를 뜻한다. 이 이름은 우주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은하 필라멘트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다. 어둠 속에 빛의 끈들이 묶이고 이어지며 거대한 매듭의 언어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젊은 천문학자 알렉시아 로페스의 이름도 함께 언급된다. 그녀는 거대 아크와 거대 고리 같은 대규모 구조를 발견하며 우주론자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단순한 은하의 모임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빛나는 실들이 암흑물질에 보이지 않는 뼈대를 따라 엮인 흔적처럼 나타난다. 우주는 둥근 구름보다 길고 복잡한 실을 더 선호하는 듯하다. 퀴프는 은하와 은하단이 길게 이어진 사슬 형태의 거대 구조로 설명된다. 그 길이는 약 13억 광년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된다. 빛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동하는 데만 우주 나이의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다. 마일로 환산하면 인간의 언어가 거의 무력해지는 규모다. 숫자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크기를 상상할 수는 없다. 이 구조가 우주론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는 크기 자체만이 아니다. 현대 우주론에는 우주론적 원리라는 중요한 가정이 있다. 충분히 큰 규모에서 우주는 어느 방향을 보아도 대체로 비슷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은 규모에서는 은하와 은하단이 모이고 비어있는 영역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아주 큰 규모에서는 전체가 고르게 섞인 수프처럼 평균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퀴프 같은 구조는 그 가정에 질문을 던진다. 잘 섞인 수프 속에서 지나치게 큰 덩어리를 발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구조가 실제로 하나의 연결된 물리적 구조라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서도 불균일할 수 있다. 혹은 초기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물질 분포의 씨앗이 있었을지 모른다. 중력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거대 구조를 엮어왔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거대한 구조들의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우주 지도는 관측의 한계와 통계적 해석 위에 세워진다. 멀리 있는 은하의 위치, 적색 편의, 표본의 편향, 우연한 정렬이 모두 판단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모든 거대 구조가 같은 의미의 단일한 물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들은 더 중요하다. 그것들은 현재의 이론이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서부터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경계선이다. 퀴프가 라니아케아를 작게 보이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크기의 마지막 기록은 아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지도 위에 표시한 가장 거대한 후보 중 하나는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이다. 이름 그대로 헤라클레스 자리와 북쪽 왕관자리 방향에 걸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구조는 단일한 물체라기보다 감마선 폭발의 분포를 통해 드러난 거대한 우주적 밀집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이 구조는 일반적인 망원경 사진 속에서 한눈에 포착된 것이 아니다. 너무 거대해서 하나의 사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단서는 감마선 폭발에서 나왔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의 섬광에 속한다. 거대한 별이 죽을 때 혹은 극단적인 천체들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짧고 강렬한 폭발은 멀리 있는 우주의 구조를 추적하는 신호처럼 사용될 수 있다. 2013년 헝가리의 천문학자 이슈트반 호르바트와 그의 연구팀은 감마선 폭발의 분포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집중을 발견했다. 특정한 하늘 영역에서 감마선 폭발들이 통계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폭풍우 속에서 번개가 도시 전체에 고르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한 거리 위에서 반복해서 번쩍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이 분포가 거대한 구조의 흔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의 길이는 약 100억 광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그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상당한 부분에 걸친 구조가 된다. 그 크기는 상식적인 우주 구조 형성 모델을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빛조차 그 길이를 가로지르려면 우주 나이에 맞먹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규모 앞에서 인간의 모든 거리 감각은 완전히 무너진다. 문제는 다시 우주론적 원리로 돌아간다. 이론적으로 우주는 충분히 큰 규모에서 균일해야 한다. 중력이 빅뱅 이후 제한된 시간 안에 물질을 끌어모을 수 있는 크기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어떤 계산은 우주 구조가 특정 규모 이상으로는 하나의 물리적 연결체처럼 형성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헤라클레스 북조광관자리 장성은 그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듯 보인다. 이것은 천문학이 아직 완성된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낸다. 물론 이 구조 역시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감마선 폭발의 분포가 실제 거대 구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측 통계와 표본의 우연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하다. 우주가 우리 이론의 매끄러운 평균보다 더 거칠고 더 오래된 기억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아직 인간이 그은 선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 거대한 구조들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한다. 우리는 원자가 거의 빈 공간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 쿼크와 글루온, 힉스장과 플랑크 길이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태양계와 별, 은하와 은하단을 지나 라니아케아와 샤플리, 퀴프와 헤라클레스, 북조광관자리 장성에 이르렀다. 흑기의 사다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래로 내려가도 심연이고 위로 올라가도 심연이다. 이 정도 규모를 마주하면 인간은 자신을 무의미한 먼지처럼 느끼기 쉽다. 지구는 작은 행성이고 태양은 평범한 별이며 우리 은하는 수많은 은하들 중 하나다. 우리가 사라진다 해도 우주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 우주의 크기는 인간의 무의미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얼마나 멀리까지 진화해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 우리는 우주 바깥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외부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크기의 단계, 플랑크 규모의 불확실성에서 은하 필라멘트의 장대한 구조까지 모두 같은 물리법칙의 연장선 위에 거대한 구조를 위한 물리학과 인간의 몸을 위한 물리학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뼈를 단단하게 하는 칼슘은 별의 내부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몸의 원자들은 먼 은하를 이루는 원자들과 같은 종류의 재료다. 피부를 이루는 탄소, 혈액 속의 철, 신경을 흐르는 전기적 신호는 모두 우주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물질과 에너지의 조합이다. 헤라클레스, 북조광 관자리 장성을 구성하는 은하들의 별과 우리 몸의 원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규모가 다를 뿐 같은 우주적 문장의 다른 문장 부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퀴프나 거대 인력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낯선 외부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원을 거대한 크기로 확대해 보는 것이다. 은하 필라멘트는 우리와 무관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물질이 중력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조직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기록이다. 그 기록의 아주 작은 가지 끝에서 행성이 식었고 그 위에서 생명이 나타났으며 결국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이 생겨났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으로 설명된다. 그 거리는 마일로 바꾸면 인간의 이해를 거의 거부하는 숫자가 된다. 그러나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은 그 거리 자체가 아니다. 그 거리를 측정하려는 존재가 우주 안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원자들이 모여 세포가 되고 세포들이 모여 뇌가 되며 그 뇌가 빛의 속도와 은하의 거리를 계산한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다. 무대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것을 이야기할 존재가 없다면 그 장엄함은 침묵 속에 남는다. 인간은 연약하고 짧게 산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구조를 묻고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가장 먼 감마선 폭발의 흔적을 해석한다. 우리의 크기는 작지만 우리의 질문은 작지 않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에 대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별은 죽어 행성의 재료를 남기고 행성은 식어 바다와 대기를 만들며 어느 순간 생명이 출현한다. 생명은 다시 감각과 기억, 언어와 수학을 만들어낸다. 이 모든 과정은 단절된 사건들이 아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며 이어온 긴 순환이다. 별의 잔해가 몸이 되고 몸이 의식이 되며 의식이 다시 별을 이해하려 한다. 우주는 물질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본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주의 대화에 참여하는 일에 가깝다. 우리가 먼 은하에 대해 하나를 더할 때, 암흑 에너지에 대한 단서를 하나 더 얻을 때, 블랙홀과 성운의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할 때, 우주는 자신의 비밀을 조금 더 의식하게 된다.
인간의 지식은 우주 바깥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 내부에서 생겨난 자기 인식의 한 형태다. 결국 우주의 규모는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말하는 척도가 아니다. 오히려 물질이 생각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지나왔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저 바깥의 모든 것, 아무리 거대하고 멀리 있다 해도 우리와 같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의 빛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지나 얼굴에 닿을 때 그것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다. 우주의 한 조각이 또 다른 우주의 조각을 만지는 순간이다. 다음에 햇빛 아래를 걸을 때 그 빛이 태양을 떠나 8분 넘게 어둠을 건너왔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다. 몸속의 원자들이 한때 별의 중심과 초신성의 잔해 속에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고립된 존재는 아니다. 우리 안에는 오래전에 죽은 별들의 물질이 있고 우리 바깥에는 같은 물질이 만든 은하의 벽과 필라멘트가 뻗어 있다. 우주는 부조리할 만큼 거대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 거대함을 바라보고 왜 존재하는지 묻는 능력이 있다. 거대 인력권을 연구하고 헤라클레스 북조광 관자리 장성의 규모에 압도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관측이 아니다. 우주가 인간의 정신을 통해 자신의 건축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의 눈은 별빛을 받고 우리의 뇌는 그 빛을 시간과 거리와 구조로 번역한다. 우리는 별들의 의식이다. 은하 필라멘트가 침묵 속에서 만든 목소리이며 138억 년 전 시작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깨어난 장면이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플랑크 길이의 심연과 우주망의 장성은 같은 현실의 양끝이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물질은 마침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기 시작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깊은 존재인지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중심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가장자리도 아니다. 우리는 우주가 눈을 뜨는 방식 중 하나다. 별의 먼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원자가 자신의 기원을 묻고 빛이 자신의 여정을 해석하는 순간, 그 순간 우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야기로 변한다.